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개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중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중개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좀 적어드리면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그래서 한자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 요거 중자가 가운데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인변에,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개자가 끼일 개예요. 그러면 붙여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가운데에 뭐 했다? 끼었다. 그래서 회방을 놓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라고 하지 말고 소개, 좋아요. 소개, 알선, 연결, 뭐 주선, 조력 이렇게 해주는 거를 중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이제 중개 일반적 뭐 의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행위알선한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네,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포인트는 요 행위가 아까 그 계약이라고 했고 이거를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이건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용어입니다. 계약 같은 거. 예. 그리고 알선은 또 뭐냐? 알선은 사실행위라 그래요. 이것도 우리 민법상의 용어예요. 붙이면 우리 중개는 이제 법률 용어들로만 조합을 해보면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중개는 행위 알선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사실행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개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 뭐 세놓고 하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연결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개의 이제 요소가 이제 뭐 있는데, 제일 처음에 물건이 있어야 되고요. 물건 없으면 중개를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를 행할 자, 그러니까 이제 중개 주체가 있어야 되고, 뭐 보통 이제 개공이나 소공이 여기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당사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 즉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중개의 3요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컨설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컨설팅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분양대행 여기도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는데 뭐 내용은 딱히 안 보셔도 되고 요 두 가지 업무는 중개 업무다 아니면 중개 업무는 아니다. 중개 업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중개 업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컨설팅이 넓게 보면 중개야 그러면 컨설팅 시장이 없어지잖아요. 또 분양대행도 중개야 이렇게 만약에 그 표현해버리면 분양대행 시장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정책적으로 컨설팅 뭐 분양대행 이런 거는 별도의 업무 영역으로 인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잘 나오고 얘도 잘 나와요. 이건 이제 별개의 그러니까 우리 중개 업무하고는 별개의 시장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제가 이제 테스트 OX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컨설팅 해주고 받는 보수는 중개 부수이다, 중개 보수는 아니다. 중개 보수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컨설팅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한도가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없어야 되겠죠. 왜 없어야 되겠어? 이건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분양대행 해주고 받는 대가는 중개부수가 아니고 이것도 많이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는 이제 중개 업무 외적인 업무들이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중개 행위의 성격을 무슨 행위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법원의 정의인데 우리 중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행위다. 사실행위다. 여기 사실행위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또 우리 최근 판례에 보면 법률 사무와는 구별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요 사실행위에다가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법률 사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뭐만 해주는 거야? 소개만 해주는 거지 우리가 막 사고팔고 하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우리 매매업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또 불법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저 소개만 시켜주는 거니까 보조적 준비 행위다. 그러니까 주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준비해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고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독자적 정신작용에 의해서
중개를 하는 것이지 뭐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여기 사자가 누구냐면 전달자 뭐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상행위에다가도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자, 우리 계공은 상인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대법원의 이야기거든요. 상인 아시잖아요, 그지? 상인. 그러니까 상인이 하는 행위는 당연히 무슨 행위겠어요? 상행이겠지, 그죠? 상인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상인이다 그래서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보수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당연한 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당이 있는데요. 식당이 있는데 식당 주인이 식당 앞에서 호객행위를 해요. 뭐 식사하고 가세요. 뭐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요. 우리 등산 같은 거 갔다 내려오면 그 산 밑에서 보면 식당들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호객행위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뭐 가령 산채 비빔밥 뭐 드시고 가시라고 하잖아요. 내려오는 손님들한테.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이 밥 먹고 가라 그랬으니까 밥 먹고 가도 되나요? 아니 밥 먹고 가라 그러니까 밥 먹고 가도 되냐고. 아니 질문 드린 거예요. 먹고 가도 되지. 근데 돈은요? 왜 돈을 내야 돼? 내가 돈을 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반드시 줘야 되는 이유는 식당 주인이 뭐라서 그런 거예요? 상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상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당연한 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여기다가 별.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상행위를 우리 인정받는다. 자, 중개의 종류 뭐 관련해서 상사중개, 민사중개가 있는데 여기 민사중개에다가 밑줄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상사중개를 이해하시면 민사중개는 이제 당연히 이해되시는데 상사중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면 상사중개라고 하는데 우리 서울에 가면 노량진의 수산시장, 그죠? 예. 가락동의 농산물시장, 지금 이런 데가 도매시장이잖아요. 그럼 도매시장에 새벽에 가보면 누가 팔고 누가 사는 시장이 열리죠? 도매시장에 새벽에 가보면 누가 팔고 누가 사는 큰 시장이 열려요. 도매상이 팔고 소매상이 사는 큰 시장이 열린다고요. 뭐 그죠?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그거를 중개하면 그걸 민사중개라고 안 하고 무슨 중개라 그래? 상사중개. 왜냐하면 이거는 상인 간 거래니까. 그런데 우리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도매시장이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도매시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는 무슨 중개일 수밖에 없다? 민사중개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개는 도매시장이 없어서 민사중개고 개공의 관여 정도에 따른 뭐 구분해서 여기는 둘 다 밑줄 한번 해줄게요. 지시중개랑 우리 참여중개 뭐 이거 둘 다 인정이 되는데 지시중개는 어떤 의미냐면 정보만을 주면 중개가 된 것으로 보는 방식을 지시중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좀 없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니라서 정보만을 제공하면 되는 걸로 보는 거. 정보만을 제공해 주는 거. 뭐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 직방 아시죠? 직방. 직방이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직방이 정보를 올리기만 하면 돈을 받잖아. 계약서 안 쓰더라도. 그런 게 전형적인 지시중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보만 그냥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그러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전형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지시중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만 해서 중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의 중개 방식은 전형적인 참여중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참여중개 방식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6조에 중개가 완성되면 무엇을 써서 손님한테 주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5글자.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를 꼭 써서 줘야 되는데 계약서까지 써줘야
중개가 끝나는 것으로 보는 방식. 이게 우리 중개사법상의 중개 방식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규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지시중개도 할 수는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제하지 않는다고요. 뭐 하든가 말든가. 자, 그러면 질문. 직방은 뭐 다방 이런 거 있잖아. 개공이다, 개공 아니다. 개공 아니다. 네이버도 개공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돈 되는 그냥 영역을 하는 것뿐이고 법에서 관여하는 영역은 아니다. 다만 해도 된다 이런 중개가 또 있다. 어떻게 보면 업무 영역으로 봤을 때. 다만 우리 중개사법에는 참여 중개 방식이고 뭐까지 써줘야 되는 방식. 거래계약서 여기 보면 거래를 성립시켜야만 중개가 끝나는 방식.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단독 중개하고 공동 중개 이런 거. 그러면 단독 중개는 개공 몇 명이 하는 거? 혼자. 그럼 공동 중개는 2명 이상. 그럼 우리 실제 실무에서 어떤 중개를 좀 더 선호할까요? 단독 중개. 요거를 이제 아까 양타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얘는 단타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두 개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 법적 근거에 따른 구분에서 공인중개에다가만 밑줄 한번 잡아볼게요. 공인중개는 아무나 못하는 거야. 아무나 못하는 거. 이거를 무슨 중개라고 얘기한다고요? 공인중개. 그럼 누구만 해야 돼요? 어떤 그 자격이나 등록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공인중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자격사의 이름도 뭐라고 표현해?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공인중개 방식이고요. 사중개는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 거. 국가가 그냥 관여하지 않고 야 니네가 알아서 해. 뭐 사고가 나든 뭐 하든 우리 국가는 일절 책임 안 질 거니까 니네는 뭐 어쩌든 뭐 하여튼 자유롭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사중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인중개 방식인데 사중개 시장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잠깐 보여드리면 요 분들이 사중개 시장을 이끌어 나가셨던 분들이에요. 사중개 시장. 그래서 이분들을 여기 한자 이제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읽어야 돼? 복덕방. 복덕방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복덕방 시절에 이분들이 사중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좀 하고 싶어. 복덕방.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가. 그럼 그냥 했던 거야. 시험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관청에 등록은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좀 일부 살아 계실까요? 아니면 다 돌아가셨을까요? 살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연결되어지는 분들이 좀 많이는 아닌데 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이따 이제 배울 거고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중개에서 넘어오는 분들도 있기는 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고요. 물건의 그 위치, 소재에 따라서 이제 국내 중개, 국제 중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무슨 중개 방식? 국내 중개 방식이에요. 국제 중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의뢰의 수에 따른 구분에서 일방 중개, 쌍방 중개 있는데 요 둘 다 밑줄 하나씩 해주시고 둘 다 우리 가능하고요. 특히 일방 중개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여기다는 별표를 하나만 좀 잡을게요. 여기다가 그림을 좀 하나 그릴게요. 여기다 좀 여백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중요 표시 하나 해주시고. 자, 개공이 혼자서 개공 혼자서 매도인, 매수인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의뢰를 했고 결국에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관계예요. 그럼 전형적인 삼각 구도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개공 혼자 중개하니까 얘를 이름하여 뭐라 한다? 단독 중개라고 해요. 이거를 단독 중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공의 시각에서 잘 바라보면 한 명의 개공인데 손님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이거를 같은 말로 쌍방중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쌍방중개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 손님이 양쪽이니까 그래서 쌍방중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양타라고 하는 표현은 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중개 방식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자, 어떤 방식도 있냐면 여기다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볼게요. 개공과 개공이 있는데 이쪽에 매도할 손님이 있고 이쪽에 매수할 손님이 있고요. 둘이 연결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무슨 중개? 2명 이상이 개공이 하니까 공동중개, 이거를 이제 공동중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왼쪽 개공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왼쪽 개공이나 오른쪽 개공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손님이 몇 명이에요? 1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무슨 중개라고 하냐면 일방중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얘를 잘 물어본다. 일방중개도 중개할 수 있는 거냐? 가능하죠. 공동중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단어로 보면 서로 반대말 같잖아요. 단독중개, 쌍방중개 반대말 같잖아요. 근데 동의어고 공동중개, 일방중개 반대말 같은데 이것도 동의어예요. 그렇게 여러분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 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 뭐 이랬는데, 예를 들자면 중개 대상 물에 대한 권리일 것 뭐 그랬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 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득실 변경이 되는 권리일 것, 그리고 중개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 권리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을 해야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한번 제가 예를 하나만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매매를 한다고 하면요, 매매하면 결국에 무슨 권리가 넘어가죠? 매매라는 그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권리가 넘어가요? 소유권. 그럼 그 매매라고 하는 거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중개라는 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개잖아요. 그러면 매매라는 행위에 우리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중개는 소유권에도 개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그 중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기준은 권리의 득실 변경의 과정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크게 나눴을 때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득실 변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률 행위에 의한 득실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매매라는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매매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매매라는 과정에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우리 학원 건물의 소유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학원 건물의 소유자가 이 건물을 누구에게 팔면 그건 매매잖아요. 근데 이 학원 건물의 소유자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나요? 이 건물 소유자가 단독 소유자거든요. 이거 한 사람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되나요? 예, 소유권 이전되잖아. 매매하고 똑같이. 근데 상속이라는 원인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상속에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지. 똑같은 권리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우리 중개 행위는 여기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상속 같은 거. 상속 같은 거. 상속이 어떻게 개입하겠어요? 상속은 누군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는 계약 같은 거가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개입할 여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권리가 됐든 그것이 법률 행위에 의한 어떤 변동이다. 그러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 원인이 법률 규정에 의한 득실 변경이다. 이러면 이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여기다가 사례 하나만 좀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물어보는 권리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 들어보셨나요? 예, 유치권을 나는 유치권이라는 걸 한번 봤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나는 유치권을 봤다. 많이 안 계시네. 유치권을 어디서 보셨어요? 건물에서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것만 보셨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죽인다고 뭐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건 안 보셨나? 빨간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이렇게 행사 중이다라고 하는 뭐 현수막도 있지만 빨간색 스프레이로 그 출입구에 보면 죽음으로 사수한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못 보셨어요?
공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거 되게 자극적으로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죽음으로 사수한대. 여기 누가 나를 그 유치권을 빼앗으러 오면 내가 죽음으로 사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거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유치권은요, 등기를 하지 않는 권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안 하니까 뭐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점유. 그러니까 점유만 뺏기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죽음으로 사수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유치권 얘기를 해볼게요. 유치권이 성립하는 과정과 이 이미 만들어진 유치권을 팔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되는 과정은 온전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유치권이 뭐 되는 과정? 성립하는 과정은 민법 320조가 정한 요건만 갖추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하는 과정에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법률 규정이니까. 그죠? 근데 이미 만들어진 권리를, 이미 이 권리를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하고 이걸 팔을 수 있어요. 파는 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일신 전속성만 없으면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개입할 여지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전하는 과정에는 계약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약이 존재하면 중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다 무슨 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매 계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유치권이 넘어가니까 이 계약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겠어? 네? 유치권. 좋아요. 이전 계약. 이렇게 해도 괜찮고, 조금 고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조금만 고상하게. 고상하는 좀 그렇고, 약간 전문성을 좀 띄워서. 유치권 이전 계약 틀린 건 아닌데,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넘어갈 때는요, 양도, 양수라는 말을 써요. 자,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그냥 매매 이렇게만 하거든요. 소유권 하나만 그래. 예.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넘어갈 때는 항상 양도, 양수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붙여볼게요. 뭐라고 붙이면 돼?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상권도 이전할 수 있어요? 지상권. 예, 예. 그럼 그거 붙이면 되는 거야. 뭐라고 붙이면 돼? 지상권, 양도, 양수, 계약. 그럼 거기에도 우리 중개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별 하나만 해주세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여기 보면 유치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유치권, 법정상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그 이전하는 과정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 같은 거 있잖아요. 상속 이런 거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증여라는 거는 그 무상이잖아요. 무상. 일방이 어떤 뭐 손해 감수하고 내가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어려운 말 하나 있는데,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부채납은 이 건물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이 건물 좀 예를 들자면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가령 용적률을 500%를 인정해줬다고, 그냥 얘를 제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500% 용적률인데 이 건물을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위치가 되게 좋잖아요. 이 건물의 위치가 전철역에서 되게 가까우니까 용적률 1000%를 좀 올려주세요 라고 이제 그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시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2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 전면 도로가 너무 이제 좁으니까 한 4m 정도만 나한테, 그러니까 시청에, 고양시에다가 땅을 줘. 기부해줘. 기부해주면 내가 뭐를 좀 올려줄게. 용적률을 높여줄게. 더블로. 그러니까 500에서 1000으로 높여줄게. 그럼 여러분은 이제 건축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적률 500%일 때의 어떤 건물 사이즈하고 용적률 1000%일 때의 그 건물 사이즈를 비교해 보는 거야. 그 대신 이제 4m를 후퇴해야 되는 거지. 그 땅만큼은 이제 시청에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되니까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기부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거 용적률을 1000% 올리는 게 훨씬 낫잖아. 위치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중개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게 다예요. 뭐를 갖고 있으면 우리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자격 갖고 있으면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첫째 뭐 있어야 되고요? 의뢰. 두 번째 뭘 받아야 돼요? 보수. 그리고 뭘로 해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의뢰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뭐예요? 업이에요. 그럼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자가 이제 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잡이에요. 그냥 잡. 그러니까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이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업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판례에 보면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어디 갔나요? 반대말을 한번 여기다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색깔을 달리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연한, 단일회 이런 단어들이 더 잘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업이 아닌 거예요. 반복, 계속, 영업성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업이고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건 업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업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이러면 뭐고? 업이고 반대로 우연하게 했다든가 단 한 번을 했다든가 이러면 뭐가 아닌 거야? 업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드라마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드라마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참고로 제가 맨날 드라마만 보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제 이 강의 소재로 쓰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 이거 보신 분? 이거 많이 안 보셨네. 우리 이 친구 이거 봤어? 그래요. 이 드라마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그래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직업이 백수예요.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하는 일이 없다기보다는 직업은 없는데 5만 가지 일들을 다 해요. 이 마을에서, 이 바닷가인데.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일도 하냐면 이 마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 건이 있잖아. 매매든 임대차든 얘가 다 계약서를 써요. 이거 보시다시피 계약서를 쓰고 있잖아. 그죠? 얘가 개공이에요? 개공 아니에요? 개공 아닌데 계약서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장씩 다 줘. 이렇게 교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누구냐면 임대인인데 여기가 이제 임차인이고 여자 주인공이 임차인이고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치과를 개원하려고 건물을 얻는 거야. 건물을 얻는데 이 사람 건물을 얻을 거고 이 남자 배우가 뭐 해주는 거냐면 중개도 해주고 계약서도 써주는 거야.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이체해 준다라는 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뭐를 준다라는 거야? 중개 보수를. 그러면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동네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 계약권은 얘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보수도 이체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임차인한테는 이제 처음 보는 사이예요. 근데 임차인한테는 복비라는 용어를 써요. 복비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용어일까요? 복덕방에서 나온 용어야. 옛날에 아까 우리 사중개 방식일 때. 지금은 우리가 복비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확히는 뭐라고 해야 돼? 중개보수. 그리고 이제 17,440원은 뭘로 이렇게 계산한 거냐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했대. 이 최저시급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왜 안 돼요? 요율표가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요율표대로 계산해야 되고 얘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중개 요율표가 최저시급보다 훨씬 높아서 이대로 받았을 때 큰 문제는 안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에 하나 역전될 수도 있잖아. 뭐가 많을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이 더 높을 수도 있잖아. 그 중개보수는 낮고 이러면 금품초과 수수가 된다고. 그래서 이걸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얘가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겸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는 안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를 쫙 보여주냐면 이런 걸 보여줘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여러분 손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는 거는
방식은 똑같아요. 국가 자격이니까. 근데 사이즈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A4 사이즈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설 등록증 있잖아요. 등록증도 A4 사이즈야. 이렇게 작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 드라마상에서 뭐가 아닌 거야.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개공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 작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가가 이거를 만든 이 내용 중에서 어떤 오류라고 할까요? 예,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응? 얘는 뭐가 아닌 애가 공인중개사 말고 개공 아닌 자가 지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 중개 더 나아가서 거래계약서를 지금 쓰고 보수도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거래를 한 사람이지만 여기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형적인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무등록 중개업하는 거지. 얘는 처벌해야 됩니다. 몇 년 몇 천? 3년 3천. 이 무등록 중개업. 이해되셨을까요? 예. 자, 그러면 한 끗 차이인데 만약에 이게 처음 하는 거라면 어때요? 이게 이 친구한테 처음 있는 일이라면 이거는 3년 3천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 한 거다 그러면 중개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해.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처음 하는 거다라고 가정하고 처음 하는 거라면 중개업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중개에 들어가는 거야. 중개는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이거를 의뢰도 받고 보수도 받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업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여러분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기본서로 오셔가지고요. 요거 2번은 안 보셔도 되고, 자, 4번에 보면 개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가 나오는데, 개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자를 개공이라고 해요?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하는데, 여기 등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자로 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예. 등록자는 세금자에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걸 이제 등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한자 왜 적어드리냐면 이 등자를 우리가 많이 쓰는 등자인데 등산할 때 쓰는 등자예요. 등산할 때 쓰는 등자. 그리고 학교 가는 걸 뭐라고 하죠? 등교할 때 그 등자예요. 이게 오를 등이라고 읽어요. 오를 등. 그러면 학교 간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내가 발전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오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산도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학교는 높은 곳에 있나? 그럼 막 지하에 있어요, 학교가? 예.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는 높은 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높은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배우러 간다라는 의미로. 그럼 여기서 등자는 오를 등자인데 록자는 기록할 록이고요. 예. 그러면 올려 기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여기서 올려 기록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등록은 민이 관에 가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민과 관의 위치를 보면 누가 높은 거야? 관이.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은 안 그렇잖아. 지금은 막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뭐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의 사고는 관청은 나보다 월등히 우월적인 어떤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려 기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민이 관한테 올려서 그 기록해야만 이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개공이. 그럼 이걸 등록을 안 했으면 개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개공이 되어질 때만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개공이 아닌 자가 아까 드라마처럼 중개업하면 뭐 하는 거예요? 처벌받아.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3천. 그래서 꼭 여러분 중개업 하려면 관청에 뭐 하고 해라? 등록하고 해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공의 종별이라고 되네요. 종별은 개공의 종류 뭐 혹은 유형을 종별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개인인 개공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보면 개인인 개공에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당연히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시험 봐가지고 이 사람이 등록하면 이걸 공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종별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칙상의 계공이라고 부르고, 이 부칙상의 계공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분들이냐면 언제 시절부터 중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복덕방 시절부터 중개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야. 사중개 방식에서. 그러니까 뭐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증, 등록도 당연히 안 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거를 무슨 중개로 바꾸면서 공인중개로 바꾸면서 국가가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면서 이분들을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하게 못해?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세 글자로 기득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원래부터.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국가는 해줄 수밖에 없냐면, 그러면 이분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신청하면 내가 해줄게. 해서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양성화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분들 어쩔 수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 어떤 분들이다 보니까 연세가 되게 많으시다고, 한 80 대부분 다 후반대 넘어가셨고요. 90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서울에 좀 많고, 지방은 이제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고요. 제가 이제 볼 때 향후 5년이면 다 돌아가실 것 같거든, 이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종별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왜? 개인인 계공이라고 뭐라고 표현해?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그냥 공인중개사인 계공과 법인인 계공,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이분들이 아직 살아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보면 이분들은 이 개념이에요. 뭐는 없는데, 자격은 없는데, 등록은 있다 없다? 있다. 그냥 등록을 받아준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제가 재작년에 한번 그 국토부 통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한 2천 몇백 분 정도 살아 계셨거든, 재작년에. 근데 지금은 아마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을 테고요. 아마 1,000명 안쪽 정도 아마 살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 형태의 계공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법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인이 되려면 회사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되고, 요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을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인 계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대신 회사든 법인이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어. 법인인 계공이 가능하면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냥 회사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회사든 조합이든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뭐 있어야 돼? 자격이 있어야 돼.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일건. 이게 법인 만들어지는 첫째 조건이에요.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여기다 별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 안 해도 돼? 어차피 해야 돼. 법인이 형태가 됐든 개인이 형태가 됐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계공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를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특수법인. 근데 여기서 지역농업협동조합 하나만 시험 범위에 들어오고요. 나머지 애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몰라도 되고, 얘는 그 대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지역에 있는 단위 농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누구랑 누구를 중개해 주냐면 조합원과 조합원을 중개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조합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조합원의 직업이 뭘까요? 이쪽 조합원과 이쪽 조합원의 직업. 농민이라는 말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농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법률 용어가 아니야.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하면 안 돼. 왜냐면 농업법인도 있거든. 농업인이라고 하셔. 농업인.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농업인. 자, 농업인은 1년에 며칠 이상 농사 짓는 사람? 아직 안 배우셨구나. 90일 이상.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법인이거나 이 사람을 농업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가 농지가 많은데 갑자기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농지를 팔고 싶어. 근데 여기는 좀 건강해가지고요. 농지를 좀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조합이 이거를 뭐 해주는 거예요? 중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중개, 전형적인 중개 방식. 돈 받고 안 받고? 받고 안 받고? 받고. 받아야 이게 업이 되는 거니까. 대신 얘는 등록을 하고 아니면 등록 없이. 예, 이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등록 없이.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특수법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누구만을 대상으로 해야 돼? 조합원. 그리고 물건은 딱 하나. 뭐만? 자, 물건. 응? 농지만. 그러니까 여기 조합에 막 공장 중개하고 주택 중개하고 상가 중개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건 불법이고, 농지만 조합원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는 방식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건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그 종별 비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부칙계공에다 밑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여기 지역농업협동조합도 밑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부칙계공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대요. 그냥 간주. 여기는 등록을 안 해도 된대. 등록 없이. 왜냐면 특수법인이니까. 그리고 얘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예, 농지만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법인은 4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고 칠 거를 대비해서 4억 원 이상을 이렇게 그 설정을 해야 돼.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사고 칠 확률이 높다 아니면 매우 낮다. 왜 매우 낮다? 그러니까 사람도 특정이고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물건도 뭐 농지만. 그러니까 사고가 터질 확률이 매우 낮으니까 얘는 2천만 원. 여기다 우리 별표. 다른 건 안 물어보고요. 얘는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고, 그리고 업무보증은 2천만 원.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계공은 여기 시도가 원칙이라는 거, 이것도 좀 나름 중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름 이제 우리 저 법인하고 우리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경기도 자격을 취득하셨다고 해서 경기도에서만 중개업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지역 가서 하셔도 되는데, 부칙계공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득권이 원래 자기 그 어떤 업무를 했던 지역 있잖아. 그 지역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양시에 부칙계공이 한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양시에 부칙계공 딱 한 명이 이제 한 분이 살아 계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분은 어디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냐를 여러분 답변하실 건데, 5초간 생각을 하고 답변할 거예요. 시도 안에서만 한다고요. 시도. 네. 자, 고양시에 있는 부칙계공이 원칙적으로 어디에 있는 물건만 취급할 수 있다. 정답이에요. 이거 고양시 이러면 안 돼. 시도라는 건 뭐예요? 광역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큰 단체. 그러니까 경기도 고양시잖아.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있는 물건만 취급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부칙계공이 서울 물건은 취급을 못해. 시도 밖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파주에 있는 물건은 할 수 있지. 그럼 경기도 아니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소공은 이제 그 법인의 이 계공에 소속되어져 있는 공인중개사 소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포함된다. 요거 좀 많이 중요한 뭐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원 또는 임원에서 아까 이 사원이 정식 용어로 무슨 사원이라고 그랬어요? 무한 책임 사원. 직급이 높은 아니면 낮은? 높은 사람들을 무한책임 사원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원은 당연히 이제 임원급이고, 여기도 한번 제가 사진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어느 중개법인인데, 주식회사 뭐 샛별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라고 하는 중개법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조직도를 좀 보니까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는 좀 직급이 높은 낮은?
높은 뭐 임원급이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원과 여기 일부러 제가 여러분 좀 헷갈리라고 사원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 사원과 이 사원이 같은 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 이 사원은 뭔 사원이야? 그냥 신입사원이에요. 직급이 낮다라는 의미로, 이제 막 들어갔다는 의미로. 여기서의 사원은 뭐야? 응? 무한책임사원이고 직급이 어때요? 제일 높은 거야. 뭐하고 동격? 임원하고 동격이란 쌤쌤이란 말이에요. 임원급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쪽 부서는요, 부장이 공인중개사래요. 그럼 얘는 법적인 신분이 뭐죠? 부장이 공인중개사래. 법적인 신분이 뭐야? 소공이지 뭐. 그렇죠? 예. 얘는 과장인데 자격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이쪽 부서에서 계약서 누가 써야 돼? 얘가 써야지. 자, 여기는 이제 가운데 부서는 차장이 자격이 없네. 그럼 얘는 뭐예요? 중개보조원. 법률적으로 그래요. 얘가 자격이 있네. 이제 막 들어간 신입사원이 얘는 뭐야? 소공. 자, 이쪽 부서에서는 계약서 누가 써야 돼? 신입사원이 써야 돼. 얘가 아무리 직급이 높다 하더라도 계약서는 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계약서를 썼으면 누구도 같이 그 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할까요? 대표. 대표는 항상. 예. 그리고 대표는 무조건 뭐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지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점 같은 거. 근데 여기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해요.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지점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꼭 뭐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왜 그럴까요? 왜 여기는 공인중개사여야 할까? 자, 힌트를 드리면 여기가 이제 주사무소 본점이고 여기는 이제 지점이잖아요. 근데 주사무소는 서울에 있다고 치면 여기는 멀리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책임자가 왜 자격이 있어야 돼? 응? 만약에 책임자가 자격이 없다면 누가 맨날 내려가야 돼. 대표가 계속 내려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야, 너 대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 그래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소공이에요, 소공 아니에요? 소공이에요. 법률적으로 소공에 들어가고 얘는 뭐예요? 보조원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고, 대표랑 감사 있잖아요. 그죠? 뭐 이사가 또 한 명 있다고 해도 뭐 관계없고, 이 임원실에 근무하는 애들, 얘네들이 자격이 지금 다 있잖아, 둘 다. 그럼 얘는 소공이에요, 아니면 개공이에요? 응? 얘도 자격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 쭉 빼볼게요. 얘는 소공이에요, 아니면 개공이에요? 여긴 소공이에요? 이건 소공 맞아요. 개공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대표는 소공이에요, 개공이에요?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제가 제 사진을 붙여놔가지고 예를 좀 들기 그러는데, 저는 가리고, 대표이사가 죽으면 어떻게? 그럼 회사 문 닫는다? 회사는 계속 갈 수 있다. 그럼 개공이 아닌 거지. 그죠? 개공이 사망하면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대표를 개공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보는 거야? 그냥 소공이에요. 그럼 누가 개공이야? 얘가 개공이 되는 거지. 회사 내지는 조합인 이 법인이 개공이 되는.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격이 있어. 그럼 무조건 뭐 소공이야. 법인에서는. 없으면 뭐 중개보조원. 그리고 조건은 대표랑 누구는 분사무소 책임자 이 두 사람은 무조건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오셔가지고요. 소공을 고용신고하고 고용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관청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고용신고랑 고용관계 종료신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채색을 하나 좀 잡아볼게요.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모르는 고용인이 있으면 안 돼.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용신고하고 업무를 개시하라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보통 여기서 종료 원인이 뭐 있을까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원인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응? 퇴사. 예, 퇴사인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직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사직 또는 해고. 결국 이제 퇴사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사직과 해고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직과 해고가 되어질 때는 회사랑 종업원 사이에 사이가 너무 좋은데, 막 사이가 너무 좋은데 난 그만둘래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없죠. 사이가 안 좋아서 퇴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둘 간의 사이가 열받아서 뭐 해가지고요? 열받아서 그래서 사직하고 해고하는 거면 10일 안에. 열받아서 10일 기억하시라고요. 열받아서 10일. 이렇게 이 두 개 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신고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10일. 열받아서 관두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공의 업무상 행위는, 소공은 종업원이잖아요. 이건 이제 고용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얘네가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이런 행위는 개공이 뭐 해야 돼? 책임져야 돼. 왜냐하면 종업원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마지막 이제 중개부조원은 뭐 아닌 자라는 표현이 꼭 나와야 할까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여기다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중개부조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신고는 똑같아요.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중개부조원에 대한 고용신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안에. 그리고 얘네가 한 업무상 행위는 우리가 뭐 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고요. 맨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고용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고용인은 두 사람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소공과 누구 합쳐가지고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세 글자로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 일반적으로 고용인 이러면 고용을 한 주체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중개사법에는 좀 반대로 고용인 이러면 피고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당한 사람 이렇게 둘을 고용인, 그러니까 종업원을 고용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개대상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